강원 동해안엔 수많은 해맞이 인파가 몰려 새해 소원을 빌고 무사 안녕을 기원했습니다. 2022년에는 그 호랑이 기운을 받아서 모두 다 힘나고 즐거운 한 해가 되었으면. 하지만 해안가 주차장과 도로는 큰 혼잡을 빚었고 고속도로도 극심한 정체가 이어졌습니다. 대선을 67일 앞둔 새해 첫날 여론조사 결과 7개가 동시에 나왔습니다. 4곳에서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앞섰고 3곳은 오차 범위 내 접전이었습니다. 충남 아산의 귀뚜라미 보일러 공장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2층짜리 대형 공장이 모두 탔고 옆 건물까지 불이 옮겨붙는 등 피해가 컸습니다. 주차장 기둥이 파열된 고양시 상가 건물 지하에서 균열이 생긴 기둥 3개가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만나서 반가워. 행복하게 살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의 조수빈입니다.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전히 코로나 상황 어렵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어두운 길도 끝은 있기 마련이죠. 올해도 올바른 뉴스로 시청자 여러분 곁을 잘 지키겠습니다. 먼저 다 같이 새해를 맞은 미국, 중국, 일본으로 가보겠습니다. 미중 갈등이 깊어지고요. 한일 관계도 어려운 지금 새해부터 우리 외교가 풀 숙제가 많아 보이죠. 일단 미국은 오미크론으로 초비상입니다. 하루 확진자 수가 50만 명 가까이 나오고 있는데 자, 유승진 특파원, 워싱턴은 새해 맞이 행사가 있긴 했습니까? 네, 2년째 코로나와 함께 새해를 맞이하는 미국의 풍경은 여전히 우울합니다. 하루 신규 확진자는 50만 명에 근접해 최고치 경신을 반복하고 있는데 아직 정점에 도달하지 않았다는 점이 더 암울합니다. 그럼에도 뉴욕 새해맞이 행사에는 시민들과 관광객이 몰렸습니다. 1년 전 제한된 인원 수십 명만 초대해 비공개로 열었지만 이번에는 수용 인원의 25%인 15,000명 정도를 받았습니다. 입장객은 접종 증명서를 제시하고 차량 출입은 원천 봉쇄됐지만 들뜬 분위기 속에 확산 우려는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산만이 아니라 아프간 철군 혼란과 계속되는 물가 상승으로 민심은 식었습니다. 이달 20일은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 1주년이지만 지지율은 최저치인 40% 초반까지 떨어졌습니다. 11월 열리는 중간선거에서 의회 권력까지 넘겨준다면 조기 레임덕은 물론 재선에도 빨간불이 켜집니다. 미국이 돌아왔다는 취임 일성으로 외교 문제에 집중했지만 더 꼬여만 갑니다. 지난달에만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화상과 전화로 2차례 담판을 벌였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우려는 여전합니다. 중국과는 한 달 남은 베이징 올림픽이 뇌관입니다. 앞서 외교적 보이콧을 선언하며 중국의 인권 문제를 압박했지만 미국의 동맹국과의 연대, 중국의 보복이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입니다. 미중 사이 선택을 강요받는 우리 외교 역시 새해에는 더 험난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번에는 중국으로 가겠습니다. 올해가 한중 수교 30주년인데 한중 정상회담을 비롯해서 양국 관계를 어떻게 안정화시킬 수 있을지가 중요합니다. 특히 베이징에서는 한 달 뒤에 겨울 올림픽이 열리죠. 자, 사공성강 특파원, 지금 있는 곳이 개막식 장소인가요? 네, 제 뒤로 보이는 곳이 한 달 뒤 개막식이 열리는 베이징 올림픽 주경기장입니다. 지금 현재는 개막식을 준비하는 관계자 외에는 출입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올림픽 보이콧도 문제지만 중국 당국이 가장 신경 쓰고 있는 문제는 코로나19 상황입니다. 재확산 우려 속에 상당수의 신년 행사가 취소됐고 시민들은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인구 1,300만 도시 시안은 열흘째 봉쇄 상태입니다. 지난달부터 집단 감염이 발생했지만 확진자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이동 자제 지침은 연말 연시만이 아니라 최대 명절인 춘절에도 내려졌습니다. 전 세계가 지켜보는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조치입니다. 我们将竭诚为世界奉献一届奥运盛会，
世界期待中国，中国做好了准备。 중국의 이 같은 안정을 추구하려는 기조는 올림픽이 끝나도 사회와 경제 전 분야에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10월에 예정된 공산당 당대회 때문입니다. 5년에 한 번 열리는 당대회에서 시 주석의 세 번째 연임이 공식 확정됩니다. 올해는 또 한중 수교 30주년입니다. 이달 말 화상 형식으로 한중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또 한일 관계는 지난 몇 년간 아주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지난 10월에 막 출범한 기시다 정권도 대선 이후에 한국 상황을 주시 중인 상황인데요. 도쿄로 가겠습니다. 자, 김민지 특파원 지금 뒤로 사람이 많이 보이는데 새해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네, 새해 첫날이면 일본 전역에서 모인 사람들이 소원을 비는 도쿄의 메이지 신궁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도 무척 붐비지만 밖에서도 수천 명의 시민들이 대기 중입니다. 지난해 올림픽 이후 감염자가 급격히 줄어 전문가들도 정확한 분석을 내놓지 못하기도 했는데요. 도쿄는 다시 급증세입니다. 기시다 총리는 아베와 스가 정권의 방역 참패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올해도 방역 대책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신년사를 통해 정상 외교의 해라는 점도 강조했는데요. 오는 3월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대통령 선거 결과도 주시하고 있습니다. 누가 당선되더라도 위안부와 강제징용 등 오래된 갈등이 쉽게 해결되진 않을 거란 회의론이 일본 정부에서 지배적입니다. 기시다 정권은 7월 참의원 선거, 헌법 개정 등 국내 정치에 집중하고 있어 양국 관계 개선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일 수 있습니다. 내년 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6월부터 오염수를 버리는 해저 터널 공사를 시작하는데 주변국과의 갈등도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고립이 길어진 북한도 올해는 정말 중요한 해입니다. 그래서인지 김정은 위원장은 닷새에 걸쳐 깊이 있는 회의를 했다는데 새해 맞이 행사는 화려하게 치르면서도 대미, 대남 전략은 철저하게 감췄습니다. 행사는 공개, 전략은 비공개. 강은하 기자입니다. 마스크를 쓴 인파로 가득 찬 김일성 광장에서 경축 공연이 펼쳐집니다. 시계바늘이 자정을 가리키자 종소리가 울리고 화려한 불꽃놀이가 펼쳐집니다. 집권 11년 차를 맞이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올해도 육성 신년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지난달 27일부터 진행된 노동당 전원회의 결과를 통해 새해 국정운영 방향을 공개했습니다. 가장 우선순위에 둔 것은 방역이었습니다. 비상방역 사업을 국가사업의 제1순위로 놓고 사소한 해이나 빈틈, 허점도 없이 강력하게 전개 나가야 할 최중대사로 다시금 지적했습니다. 대남 대미 정책에 대해선 북남 관계와 대외사업 부문에서 견지해야 할 원칙적 문제들과 일련의 전술적 방향들을 제시했다며 딱 한 문장 포함됐습니다. 분과까지 나눠 회의를 진행했을 만큼 중요한 비중을 차지했지만 사실상 아무 결과도 공개하지 않은 겁니다. 우리 측의 대선이라든지 또 미국의 행동 변화 이것을 좀 더 봐가면서 전술적으로 좀 변화스러운 대응을 하겠다. 다만 국방 분야는 기존 원칙을 고수하며 국가 방위력 강화를 늦춤 없이 힘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은하입니다. 2022년 첫 해가 떠오르는 모습입니다. 밝은 새해를 보면서 올 한 해 조금 더 나아지길 기원한 분들이 많았는데요. 간절함 때문일까? 해맞이 인파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불안불안한 장면들도 많았습니다. 강경모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이민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호랑이들 화이팅! 화이팅! 붉게 물든 수평선 위로 이글거리는 해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관광객들은 새해 첫 일출을 카메라에 담느라 분주합니다. 떠오르는 해를 보며 새해 소원을 빌어봅니다. 해가 뜨는 거를 오늘 처음 보러 왔는데 너무 예뻐가지고 기뻤고요.
그리고 가족 모두 건강하게 해달라고 소원 빌었습니다. 2021년 코로나 때문에 모두 다 힘들고 어려웠는데 2022년에는 그 호랑이 기운을 받아서 모두 다 힘나고 즐거운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강릉시는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백사장 출입을 허용하면서 해변엔 구름 인파가 몰렸습니다. 계도 요원들이 나와 방역수칙 준수 캠페인을 벌였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이행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스크 미착용하신 분들도 꼭 착용 부탁드리겠습니다. 곳곳에서 거리두기가 실종되면서 불안한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너무 많아서 저희도 여기 떨어져서 앉아 있어서 네, 가까이 가면 안 될 것 같아서. 일출을 보고 돌아가는 길도 고난의 연속입니다. 새해 일출을 보러 온 차량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해수욕장 주변 도로는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올해도 처음에는 손님들이 많이 안 온 줄 알았는데 나중에는 뭐 지금 꽉 매여가지고 이 통제가 안 되더라고요. 제가 근무하면서 느꼈는데 올해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오늘 하루 전국 고속도로에선 437만 대의 차량이 이동했습니다. 강릉에서 서울까지 4시간 20분이 소요되는 등 강원도 고속도로는 한때 극심한 정체를 빚었습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네, 오늘 같은 날 불이 난 곳이 있습니다. 충남 아산에 있는 귀뚜라미 보일러 공장인데 보신 것처럼 굉장히 큰 불이라서요. 이 소방당국이 인근 미군 부대까지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조현진 기자입니다. 시뻘건 불길이 공장 건물을 집어삼키고 검은 연기가 하늘 높이 치솟습니다. 소방 헬기가 물을 뿌려보지만 화마의 기세를 꺾는 데는 역부족입니다. 충남 아산시 귀뚜라미 보일러 공장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난 건 오전 7시 48분쯤. 보일러를 조립하는 A동에서 시작된 불은 건물 전체를 태운 뒤 옆 공장 건물까지 번졌습니다. 무서웠죠. 앞쪽으로 막 땡겨오더라고요. 119에 대형 화재로 전화해달라고 해드렸고요. 소방당국은 인접지역 소방서 인력과 장비까지 동원하는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인근 주한미군 부대에도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소방인력 500명과 장비 50대가 동원됐고 소방헬기 4대도 투입된 끝에 3시간 만인 오전 11시쯤 큰 불길을 잡고 현재 잔불 정리가 진행 중입니다. 이 불로 공장 건물은 모두 탔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지붕도 무너졌습니다. 당시 공장은 휴일을 맞아 가동을 중단한 상태여서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24,000제곱미터 규모의 2층짜리 공장 한 동이 모두 탔고 불이 번진 옆 건물도 내부가 거의 다 탔습니다. 공장이 샌드위치 판넬 건물이기 때문에 연소 확대는 빠를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불길과 검은 연기를 목격한 주민들의 119 신고가 700건 넘게 접수됐고 아산시와 천안시는 지역 주민들에게 재난 문자를 발송하기도 했습니다. 소방당국은 불을 모두 끄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 건물 기둥이 파열된 경기도 고양시 상가 가보겠습니다. 긴급진단 결과 추가로 기둥 3개에 금이가 있었습니다. 김승희 기자입니다. 지하주차장에 은색 금속 지지대 수십 개가 세워져 있습니다. 지지대 사이에 파열된 주차장 기둥이 보입니다. 어제 진동과 굉음이 감지돼 입주민이 대피한 상가 지하 3층에 긴급 보강 공사를 한 겁니다. 어제 긴급 안전진단에선 파열된 지하 3층 주차장 기둥 1개 외에도 기둥 3개에서 추가로 균열이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건물 붕괴 가능성은 낮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어제 저녁 6시부터 건물 사용은 금지됐고 흔들리거나 기우는지 실시간 파악하려고 센서와 CCTV도 설치했습니다. 건물 인근 지하철역 출구 2곳은 이틀째 출입이 통제됐습니다. 구조 전문가들은 기둥 손상 원인으로 지하수에 주목합니다. 지하수 수압이 높아져 지반이 약해졌고 그 영향으로 건물 기둥이 지탱하는 하중이 커지면서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건물 주차장 진입로 주변의 지반 침하 등 이상 징후 신고가 일주일 전쯤부터 이뤄진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지난달 29일에도 소방당국에 신고가 들어왔고
다음 날 고양시가 건물 주변 상하수도 간 파열 가능성 등을 점검했지만 특이점을 발견 못했습니다. 특이사항이 안 나온 거예요. 상하수도 간이나 이런 쪽이 또 종합적인 정밀 점검이 필요하다. 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던 차에 그게 이제 이 건물에 갑자기 이제 금이가. 고양시는 정확한 원인 조사를 위해 내일부터 건물 정밀 안전 진단을 벌일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김승희입니다. 네, 겨우 몸만 피한 이 건물 상인들 다행이긴 하지만 시름도 큽니다. 가게 문을 언제쯤 열 수 있을지 열어도 손님이 오기나 할까 걱정이라는데요. 구자준 기자가 만났습니다. 인도 위에 귤, 사과 등 과일 상자가 진열돼 있습니다. 상가 1층 과일 가게에서 팔던 물건인데 건물 출입이 통제돼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자 거리에 좌판을 차린 겁니다. 놔두면 썩게 돼요. 완전 길거리에 나오고 있어요. 한 달도 안 남은 설 대목 전에 가게 문을 다시 열 수는 있을지 불안이 앞섭니다. 많이 막막해요. 연초라서 장사도 어느 정도 기대하고 흐름도 좋았어요. 이후에 또 월세라든지 매출이라든지 또 솔직히 현실적으로 돈적으로 보게 되다 보니까 그것도 걱정도 지금 상당. 이 건물에 입주한 상점은 77곳. 미용실, 노래방, 학원, 안경점 등 대부분 중소자영업입니다. 안전진단과 보강공사가 끝나 가게 문을 열어도 손님이 와줄지 의문입니다. 겁부터 나더라고요. 보강해도 선뜻 가기는 좀 겁나서 발길이 안 갈 것 같아요. 건물 출입 통제는 계속되고 있지만 입점 상인에 한해 경찰관 입회 아래 필수물품 반출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상인과 주민들은 이 건물만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며 불안해합니다. 터다지기를 조금 더 소홀했지 않느냐. 막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자주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동네 사람들은 느낌이 안 좋죠. 주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광범위한 집안 조사 필요성도 제기됩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네, 올해 대통령 선거가 67일 남았습니다. 새해를 맞아 일제히 대선 여론조사가 발표됐습니다.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 크게 보면 접전 중이지만 이 후보가 앞서는 결과도 여럿 나왔습니다. 또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약진한 것도 눈에 띕니다. 김성규 기자가 정리합니다. 오늘 발표된 7곳의 여론조사 결과를 분석해봤습니다. 4곳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후보와 윤 후보 간 격차는 3곳에서 1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났고 최대 12%포인트까지 벌어졌습니다. 나머지 3곳 여론조사 결과는 박빙이었습니다. 두 후보 간 격차는 1%포인트에서 5.6%포인트로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민심과 중도층 공략에 집중한 전략이 주요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약진도 눈에 띄었습니다. 한 여론조사에서 안 후보의 지지율은 10.3%로 두 자릿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양당 대선 후보들에 대한 의구심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저는 반드시 깨끗한 대통령 그리고 유능한 대통령이 되어서 이 나라를 바로잡겠습니다. 새해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윤 후보가 국민들이 듣기 불편한 퇴행적 말을 해서 지지율이 떨어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국민 목소리로 듣고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성규입니다. 자, 이재명 후보는 새해 첫날을 부산 신항에서 시작했습니다. 경제를 내세우면서도 민주당 약세 지역을 공략한 거죠. 대신 부인이 후보 대신에 지지층을 챙겼습니다. 최성 기자입니다. 국립현충원 참배를 마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곧바로 부산 신항으로 향했습니다. 2만 4천 개 컨테이너를 실은 초대형 원양 성박의 새해 첫 출발을 격려했습니다. 새해 첫날 항만 수출의 전초기지를 찾아 경제를 살리겠다는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가 새로운 경제 제도약인데 지금 새로운 성장의 회복과 그다음에 경제 지속적인 성장의 토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후보는 이곳 부산 신항을 시작으로 1박 2일간 부산 경남 공략에 나섭니다. 민주당 약세 지역이지만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주춤한 틈을 파고든 겁니다. 이 후보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향해 공세 수위도 높였습니다. 추경 논의에 나서지 않는 것을 두고 양두구역적 행동이라고 비판했고 토론도 재차 압박했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얘기를 하려면 그 상대방이 없는 자리에서 자꾸 헐뜯듯이 하는 것보다는 그냥 있는 자리에서 당당하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지적하는 게 국민들 보시기에도 좀 아름다울 거다. 부인 김혜경 씨도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에 참배하고 권양숙 여사를 예방하는 등 부산 경남 공략에 힘을 보탰습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저부터 바꾸겠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큰 절을 올렸습니다. 앞서 여론조사 보신 것처럼 판세가 예측 불가로 흘러가면서 바짝 몸을 낮췄습니다. 정한희 기자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새해 0시 인천 신항 방문으로 올해 첫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부동산 공세에 흔들리는 수도권 민심을 다잡고 새해는 경제 살리기에 주력하겠다는 점을 강조한 겁니다. 윤 후보는 올해 첫 선거대책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정권 교체를 13번이나 언급하며 각오를 다졌습니다. 정권 교체라는 역사적 과업을 반드시 이루어내야 합니다. 만약 실패한다면 우리는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윤 후보는 연신 몸을 낮추며 자신부터 변하겠다며 구두를 벗고 큰절까지 했습니다. 저부터 바꾸겠습니다. 함께 바꿉시다. 대한민국을 바꿉시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도 최근 윤 후보 지지율 정체를 두고 경고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매우 위기적인 느낌을 갖다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별로 시간도 없고. 윤 후보는 국민 누구나 정책을 제안하고 의견을 낼 수 있는 디지털 공약 플랫폼을 공개한 데 이어 내일부터는 매일 정책 공약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정한입니다. 여랑이랑 이민찬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볼까요? 네, 어떤 재회, 국민의힘 얘긴데요. 자, 지금 윤석열 후보랑 이준석 대표가 이견을 보이고 있는데 모처럼 한자리 모이긴 했습니다. 현충원 참배를 위해 보름 만에 만났는데요. 어색한 분위기가 연출됐습니다. 이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새해 건강하시죠. 새해 건강하시고. 네, 정말 찬바람이 붑니다. 새해 하는 그 의례적인 덕담도 없었습니까? 맞습니다. 윤 후보가 먼저 악수를 청했는데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하자 이 대표 네라는 짧은 답변만 했습니다. 이외에 다른 대화는 전혀 없었다고 하는데요. 이 대표는 참배 후 취재진과 만나선 선대위에 복귀할 의사가 없다. 윤 후보를 만날 계획도 없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자, 지금 선대위에서 당대표가 빠지는 거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이준석 대표가 그래도 지방 일정을 하긴 했거든요. 홀로 제주를 먼저 찾았습니다. 제주 4.3 평화공원 위령탑, 이어서 여순 사건 희생자 위령비를 찾아 참배했습니다. 국민의힘 취약 지역을 공략하는 이른바 서진 정책을 이어간 겁니다. 저희가 또 겸손하게 또 다가서야 될 문제들로 제가 4.3과 여순 사건에 대한 저희의 관심을 계속 높여가고 있습니다. 사실상 후보님은 좀 약간 입장이 다르신 건지. 우리 후보는 사실 광주 5.18 문제 같은 경우에도 독재 정권에 대해 가지고 강한 비판을 한 바가 있습니다. 4.3에서의 아픔 같은 경우에도 우리 후보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 네, 언론 매체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건데 우리 후보라고 했어요. 네, 윤 후보가 대선 경선 이후 제주를 찾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러자 이 대표가 나서서 대신 엄호를 한 건데요. 적당한 밀당은 긴장감을 줄 수 있죠. 하지만 국민의힘 내에선 지금이 밀당할 정도로 한가한 상황이냐 이런 목소리도 나옵니다.
네, 두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역시 대선 얘기인데요. 자, 두 후보가 유튜브 채널에서 경쟁을 벌이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두 후보의 공식 계정뿐 아니라 구독자가 많은 유튜브에 출연해서 맞춤형 공략에 나서고 있습니다. 먼저 이재명 후보 보겠습니다. 1,500만 반려동물 인구의 표심 잡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자, 앉아. 앉아야 먹는다. 얘 말 진짜 잘 듣네. 옳지. 아이고 세상에. 우리 집 강아지는 복슬 강아지. 학교 갔다 돌아오면 멍멍멍. 자, 이거 보니까 떠오르는 게 있어요. 이 후보가 성남시장이었을 때 유기견을 입양했어요. 근데 경기도지사가 되니까 안 데려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파양 논란을 겪은 바가 있는데요. 맞습니다. 그때문인지 이 친근한 이미지를 통해서 논란을 정면 돌파하려는 것 같은데요. 한 발 더 나아가서 공약 홍보까지 했습니다. 표준수가제를 이제 만들어서 이거 보여주고 그리고 추가의 비용이 필요하면 미리 알려주자. 이렇게 해야 보험제도 도입이 가능합니다. 표준 진료비를 보상해주는 의료보험, 동물 의료보험이죠. 예, 윤석열 후보 볼까요? 직접 음식을 해주고 손님과 얘기를 나누는 컨셉 영상이 화제던데요. 이 성렬이 형네 밥집이라는 영상을 연재 형식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이 젊은 층에게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한 전략이기도 합니다. 맛있어요. 맛있어요. 드실만 하십니까? 네네. 일요일은 보통 점심을 이제 첫 끼로 먹잖아요. 네. 그거 이제 그거 해 먹고 그리고 이제 뭐 밖에 영화를 보러 가든지 그렇게. 후보님이 눈물을 영화 볼 때 사실인가요? 영화 이제 끝나고 이렇게 불이 싹 들어올 때 제 아내가 이렇게 저렇게 쳐다봐요. 울었나 안 울었나. 지난달 25일에는요. 두 후보가 경제 관련 유튜브 채널에 각각 출연을 했는데요. 조회수에서 이 후보가 윤 후보를 앞섰는데 민주당은 이를 윤 후보를 향한 공세 소재로까지 활용하며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 됐든 국민들과 소통하려는 두 대선 후보의 노력이 진심이라면 유권자들의 마음도 움직이지 않을까요? 네, 말이나 이미지를 잘 홍보하는 게 중요하긴 하지만 국민들이 가장 목말라하는 건 정책 소통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어락야락이었습니다. 네, 이렇게까지 온갖 투자 열풍이 분 적이 있었나 싶던 2021년이었습니다. 주식, 코인, 펀드 어떤 투자 수익률이 가장 좋았을까요? 또 새해엔 어느 분야 투자가 유망할지도 김단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작년 1월 첫 거래일로 시간을 돌려보겠습니다. 투자금 1억 원을 개인 투자자가 가장 많이 매수한 국내외 주식과 가상화폐, 또 작년 수익률이 가장 높았던 국내외 펀드 투자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연말인 12월 24일까지 투자했을 때 수익률은 이더리움과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가 가장 좋았고 그 다음이 해외 펀드였습니다. 가상화폐의 경우 대체 불가능 토큰이라 불리는 NFT에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뛰어들면서 천장을 뚫을 만큼 연일 고공행진한 결과입니다. 가치화시키는 NFT가 들어와서 그래요. 그 수단이 코인이에요. 그 메타버스의 가상세계 NFT를 실제로 구현하니까 이제 그걸 환전할 수 있는 수단이 코인이거든요. 화폐 가치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죠. 국내 주식 대표 주자인 삼성전자는 지난해 1월 중순 최고점에 팔았더라면 16% 수익률을 거뒀겠지만 지금까지 갖고 있다면 현재 성적은 마이너스로 손해입니다. 박스권 장세였던 만큼 오히려 펀드 같은 간접 투자가 더 쏠쏠했습니다. 실제로 베트남, 인도 같은 신흥국 펀드가 높은 수익률을 보였고 주식과 채권 혼합형 국내 펀드도 나쁘지 않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그렇다면 새해 재테크 전략은 어떻게 짜야 할까? 실적 투자에서 약간 다시 간접 투자로 자금을 회귀하는 그런 시장이 전개되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개인 투자들에 의한 주도하는 장보다는 펀드나 이런 시장이 다시 재활성화되지 않을까. 아니면 ETF 시장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코인들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만큼 가상화폐 시장은 새해에도 강세를 보이며 더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요즘 스타벅스에서 커피 살 때 휴대폰으로 사전 주문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미리 돈을 충전해 놓고 쓰는 방식인데 주인이 충전만 해놓고 깜빡하면 어떻게 될까요? 5년 넘으면 몽땅 스타벅스 쪽이 가져갑니다. 이래도 되는 건지 조현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출근길이나 점심시간 긴 줄을 서야만 살 수 있는 커피 한 잔.
그렇다 보니 미리 돈을 충전해놓고 모바일로 주문한 뒤 매장에서 바로 가져가는 이용객도 갈수록 많아지고 있습니다. 바쁠 때 그냥 바로 주문해놓고 픽업만 가면 되니까 그게 편해가지고 시간 아끼려고. 한 번 할 때 한 5만 원 정도? 충전해서 쓸 수 있는 저 카드를 선물로 드렸어요. 엄마 생일 선물로. 신용카드나 현금 같은 걸 굳이 들고 가지 않아도 결제를 하면 편리하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지난해까지 이 카드를 충전하고도 사용하지 않은 선불 충전금이 4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이런 속도라면 2026년에는 120억 원까지 늘 것으로 전망됩니다. 문제는 스타벅스 선불 충전 카드의 유효 기간은 5년으로 약관에는 잔액이 자동 소멸한다고 쓰여 있습니다. 이에 대해 스타벅스는 공정위 표준 약관에 따른 것으로 법적 문제가 없다며 관련 제도를 매장에 공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고객이 요청하면 잔액을 새 카드에 넣어주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무효기간 없어하면 사용이 어려워지고요. 그거를 가지고 오시면 새 카드에다가 그 잔액을 다시 넣어드리겠습니다. 기존 카드로는 못 쓰는 거예요? 네, 그 카드로 사용이 안 돼요. 하지만 고객이 매장을 직접 찾아와 신청해야 하고 이마저도 기존 카드를 분실했다면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선입니다. 그 근거는 뭐예요 도대체? 한마디로 제왕이지 제왕. 여기선 누구든 그 양반 눈에 났다. 그럼 빵 생활 끝이야. 여기선 말이 법이라니까. 수감 생활을 소재로 한 영화 프리즌입니다. 이 영화에서 주인공 한석규는 재소자들의 왕으로 통했습니다. 난 이 안에서 그들을 내 손 안에서 굴릴 거다. 지난달 공주교도소에서 재소자 한 명이 숨졌습니다. 영화에서처럼 교도소의 제왕을 꿈꾸던 누군가가 그를 죽음으로 내몰았을지도 모릅니다. 네, 지금 재소자 간에 폭행이 있었다는 거죠? 네, 지난달 21일 밤 충남 공주교도소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한 수용실 비상벨이 울려서 교도관들이 가보니까 재소자인 43살 박모 씨가 호흡곤란 상태로 쓰러져 있었는데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그런데 숨진 박 씨의 몸 곳곳에서 폭행 흔적이 발견된 겁니다. 네. 하루 이틀 맞아서 그렇게 몸이 된 것 같지도 않고 왼쪽 턱 부분에는 주먹 같은 그 모양이 선명했거든요. 갈비뼈가 여러 대 골절이 됐고 그 장갑막이 파열이 돼서 출혈이 있었고 목 안쪽에도 출혈이 있었다. 자, 그럼 누가 때린 건지 특정이 됐죠? 네, 공주교도소 특별사법경찰은 같은 수용실에서 생활하던 20대 무기수 A씨를 폭행치사 등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네. 금 100돈을 사겠다면서 판매자를 유인한 뒤에 금품을 빼앗고 살해한 혐의로 지난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사람인데 재소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A씨가 박 씨를 상대로 권투 연습을 했다는 진술이 나온 겁니다. 하지만 유족들은 권투 연습을 가장한 무차별 폭행이었다면서 폭행 이유는 따로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떤 이유였습니까? 네, 유족 측은 박 씨가 지난해 9월 공주교도소로 이감된 뒤에 영치금을 요구하는 일이 많아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고마운 동생이니까 신세를 꼭 갚아야 된다고 하면서 20만 원을 통장에 넣어달라는 편지가 와요. 그러니까 영치금 관련된 내용은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네 바로 넣어줬대요. 그리고 또 바로 편지가 와서 통장에 20만 원을 꼭 부탁드린다고 꼭 부탁드린다면서 강조를 하면서 꼭 부탁드립니다. 꼭. 네, 실제 숨진 박 씨의 어머니 계좌에선 10여일의 간격을 두고 A씨 계좌로 2차례 40만 원의 영치금이 건네진 거래 내역이 남아 있었습니다. 박 씨는 숨지기 6일 전인 지난달 15일에도 편지를 보내서 영치금을 추가로 요구했다는데 돈이 입금되지 않자 이에 앙심을 품은 A씨가
박 씨를 무차별 폭행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예전에도 위험 신호가 감지됐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박 씨가 공주교도소로 옮겨진 직후인 지난해 9월 재소자의 지인이라는 사람이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올린 겁니다. 무기수 한 명이 흉기를 만들어 숨겨놓고는 수용자들을 협박한다는 내용과 함께 수용자들이 심각한 불안 속에서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다고 적혀 있었는데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다름 아닌 A 씨였던 겁니다. 라는 사람은 이제 도와주려고 저한테 편지를 이제 누구 괴롭힘을 당하고 있고 지금 자기도 지금 죽을 것 같으니까 제가 공주교도소에 보안실까지 제가 2번이나 전화했었어요. 네, 교도소 측에 A 씨를 다른 재소자들과 떼어놔야 한다고 했지만 확인해 보겠다는 말만 했을 뿐 분리 조치는 결국 이뤄지지 않았다는 건데 교도소 측의 관리 부실이 화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자, 이쯤 되면 교도관들이 도대체 뭘 한 건지 좀 궁금해지는데요. 네, 숨진 박 씨 그리고 이번 사건의 용의자 A 씨와 같은 수용실에서 지냈다는 한 재소자가 지인에게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A 씨의 위협적인 행동을 100번, 1000번 말해도 교도관들이 모두 A 씨 편이라서 나만 위험해진다면서 교도관들의 직책과 성까지 구체적으로 언급을 했는데 법무부가 사건을 수사 중인 상황에서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엔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한 채 의문도 안 남게 철저히 조사해야겠습니다. 사건을 보다 최석호 기자였습니다. 다시 코로나 얘기입니다. 치료제가 공급되기 전까지는 사실상 백신밖에 기댈 데가 없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백신을 맞을 수 없는 분들도 계시죠. 백신 패스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식당 한번 가기도 불편하실 겁니다. 차별을 넘어 처벌이라는 반감도 있지만 식당 사장님들도 편치만은 않습니다. 황규력 기자가 두 갈래로 찢어진 현장의 목소리 들어봤습니다. 지도 위에 뜬 빨간색 표시들. 백신 미접종자를 받지 않는 거부 식당이 표시된 겁니다. 미접종자는 혼밥을 하거나 PCR 음성 확인서가 있어야 출입할 수 있지만 이마저도 거절하는 곳이란 건데 전국 1,200여 곳에 달합니다. 접속자 수는 운영 사흘 만에 3만 명을 훌쩍 넘겼습니다. 미리 좀 미접종자분이 가지 않게 되고 서로 이제 현장에서 좀 갈등을 좀 빚고 얼굴 붉히는 상황을 조금 면할 수 있지 않을까? 거부 식당으로 등록된 곳을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청소분들이 여기서 그 시상해주면 안 돼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혼자 먹어도? 안 돼요. 2차 6일와 지나시면 그거도 안 돼요. 억울하다는 가게들도 많았습니다. 초반에 이제 방역수칙 그게 너무 헷갈리게 돼 있어서 한두 번 그렇게 하긴 했는데 손님이 다시 말씀해 주셔서 미접종자예요. 아니요, 저희 봤는데. 두 분이서 미접종자인데 따라하면서 먹겠다. 안 된다. 애초에 같이 오셨고 두 분인 걸 알고 있는데 어떻게 따라가냐. 그거는 있었어요. 미접종자들의 불만이 폭발하면서 온라인 카페까지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접종자들은 그게 가능한데 미접종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렇게 하는 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당연히 차별이고. 오는 3일부터 방역패스 유효기간이 적용되면 QR코드 인증 시 접종자와 미접종자를 소리로 구분합니다. 접종 완료자입니다. 채널A 뉴스 황규락입니다. 오늘 아침 한라산 너머로 뜬 새해입니다. 맑은 날씨 속에 추위도 풀려서 희망찬 새 출발하기 좋은 하루였는데요. 내일은 오전까지 중부에 눈이 내리겠습니다. 새벽에 수도권, 오전엔 강원과 충청에 오겠는데요. 수도권과 강원 내륙 또 산지에 최고 5cm, 그 밖의 지역은 1cm 정도로 예상됩니다. 순간적으로 강하게 쏟아질 수 있는 만큼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낮부턴 날이 맑아지겠습니다. 나날이 건조해지고 있는 영동과 영남 지역에서는 불씨 관리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은 영하 2도, 대전은 영하 4도로 출발하고요. 한낮에 서울은 2도, 대구는 8도까지 올라서 심한 추위는 없겠습니다. 새해 첫 출근길에는 다시 반짝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새해 첫날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